꿈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성공창업위원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경력, IQ, 학력,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도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과 능력과 학벌과 뛰어난 두뇌가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열쇠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는 6가지 요소를 우리가 제거만 하면 우리도 꿈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보통 사람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사람으로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원래 특별한 성취를 이루도록 계획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적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를 이룬 두 사람의 경우 그들은 비범한 관계를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정적 내용은 휴지통에 버려 영구 삭제를 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맞설 경우 나타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그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경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무엇인가?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고 실패는 하나의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고로 실패는 하나의 사건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비판에 대한 회피입니다. 비판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받게 되는 비판은 그 원천, 정확성,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이 세 가지에 따라 최고의 동지가 될 수 있고 나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천의 고려는 뭐냐? 비판한 사람은 누구이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함을 고려. 비판은 양동이에 가득 든 물과 같습니다. 그 양동이 밑바닥에는 모래가 조금 있고 가끔 모래 사이에는 금사라이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는 것은 양동이에 가득 든 물을 당신의 얼굴에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머리를 숙이고 도망하거나 팔을 올려 막으려 하거나 화를 내며 공격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수건을 집어 물기를 닦기 바랍니다. 물과 함께 모래도 쏟았을 것이기에 당신의 눈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야를 방해하고 눈물이 나서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눈에서 모래를 빼고 그 원천을 바라보며 비판의 정확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좋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비판의 정확성을 고려한 동안 가끔은 모래속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금싸라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만일 금싸라기를 찾게 되면 그 진실을 이용해 당신의 행동과 태도, 언어를 개선시키는데 이용해 당장 현금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당신의 반응, 이 세상은 앵무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또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도 내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명확하고 정확한 비전의 결합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명확한 지도가 없다면 당신도 여행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비전 지도는 뭐냐? 글러서 당신의 꿈을 명확하게 한번 규명하는 겁니다. 다섯째 요소, 노하우의 부족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노하우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로 노하우의 부족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보는 대신에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재능, 능력에서 분명히 한계를 지니지만 반면에 약점은 무한대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장애에서 멋진 디딤돌로 바꾸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범한 그 이상은 성취를 할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과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하우의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들이냐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장점, 재능은 보잘것없지만 약점과 무능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장점, 재능, 능력 그리고 약점과 무능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먼저 규명한 다음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당신 놓쳤던 부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 재원의 부족입니다.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도록 돈을 낭비했더라도 당신에게 다시 돈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샘 히트는 그의 벤 프랭클린 자파점 체인이 파산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산 상태일 때 윌마트를 시작했습니다. 재능은 오늘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단 1초라도 결코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나의 잘못된 끈기와 올바른 끈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끈기는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면 일어나 먼지를 털고 다시 부딪히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끈기는 뭐냐? 벽에 부딪혀 쓰러지면 일어나 먼지를 털고 그 벽을 그대로 통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혹은 날려버리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끈기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웃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은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로 남편을 대한 아내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게 하는 아내가 최고의 내주자입니다. 성공적 창업을 위한 단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EWERH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what과 who 그리고 how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업이라는 것은 창조를 업으로 진검승부해야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나의 업으로 받아들여 진검승부를 해야지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직업이라고 붙여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직과 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써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직과 업은 다릅니다. 직은 직이 내지는 자리이고 업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업입니다. 사람들은 직에 관심이 많지 업은 뒷전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에 눈에 불을 밝히듯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들이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만 추구하면 업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실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없습니다. 30대에도 퇴직을 당하고 40대도 퇴직을 당하고 정말 늘 불안한 가운데서 또 그나마도 그러한 직업을 얻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직의 수명이 제일 긴 것 같은 교수도 65세면 실업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업을 추구하면 작은 거짓말같이 업을 추구하면 직은 거짓말같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즉 자리는 사람을 안주시킵니다. 자리가 편할수록 절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더하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은 진짜 바보가 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바보가 되어가는 줄을 또 모를 만큼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가 큰 바보를 만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안정된 직이 아니라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워 자기 안에 손절제 되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끌어올려 업으로 진검승부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인생의
다시 없는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업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하건대 업을 찾는 길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내가 뭘 좋아하지 하고 생각만 하면 늘 제자리만 맴돌게 되지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부딪혀 봐야 되고 저질러 봐야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취향이다. 하지만 커피가 좋아서 원두를 사러 다니고 그것에 미쳐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 시애틀의 구멍가게 커피점 스타벅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업을 찾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발견하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내며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반짝하고 많은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튀는 것으로는 사활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을 찾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계속 지속하라 이 말입니다. 차이의 지속이야말로 파워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 차이를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업은 숙성되고 성장을 합니다. 그 업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이 사실 진짜 자기 인생입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일자리 얘기가 쏟아지고 젊은 청년들의 취업 얘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정작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즘 하도는 단연 청년들의 일자리요 혹은 또 실버들의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를 7만 개 만들겠다. 실버들의 일자리를 수만 개 만들겠다. 재벌 총수도 그 말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단골 메뉴로 화두가 돼 공약된 일자리를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줄기는커녕 점점점 늘었고 분노에 찬 청년들은 황량한 거리를 여전히 헤매고 있고 도서관 취업을 하는 준비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해법은 지계 시각에서만 보면 안 풀립니다. 업의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 보이는 자리에 취직해도 성격을 못 배이고 나오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하듯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이 아니라 업이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 업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벤처의 붐이 일었으나 2000년대 초에 거품이 터지며 다 사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어느 나라도 초기에 거쳐가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 거품 한 방에 벤처 열풍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벤처라는 단어조차도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단어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관습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자로 낙인 찍히면 재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벤처가 왜 벤처입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벤처이고 모험이고 도전입니까? 실패를 겪지 않고 어떻게 성공한 벤처가 나타나길 기대합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자와 이미 실패를 경험해본 창업자 중 후자 쪽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는 관용을 베푸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것은 본인에게나 이 국가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는 직이 아니라 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나 어떤 경력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위기보다는 어떤 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업에 어느 정도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여 지금도 신용으로 지원해주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이미 성공한 전문인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질 때 직이 아니라 업으로 젊은이들의 청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업은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업으로 귀결됩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발전하고 번영하는 길은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업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뜨거운 열기의 창업바람, 벤처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1%의 발상 전환이 대박을 낳은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정은하 씨로 미민의 대표입니다. 스타킹에 출연해서 4억의 튀김료, 1년도 안 돼서 이런 제목으로 정은하 미민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새우의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튀김 가공법, 특허는 저희가 세계 최초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우의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튀기는 튀김 가공법. 이 1%의 발상 전환이 연 4억의 매출 올리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손튀김, 국물 떡볶이 전문점 미민의 정은하 대표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교동 매장에서 만난 그는 앉자마자 새우튀김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해 2월 연매출 4억 원 튀김료,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했던 그는 새우튀김 가공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난해 7월과 9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왜 필이면 책임 새우튀김으로 특허를 받았냐고 묻자 그는 몸에 좋은 새우머리를 모양 그대로 먹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새우머리에는 혈관벽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풍부한데 일반 새우튀김은 편의상 모두 머리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우의 2겹의 튀김옷과 5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새우머리와 몸체 꼬리 등을 모양 그대로 맛있게 튀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새우를 손질하고 또 다듬어 성공했어요. 지난해 방송에 나간 뒤에도 음식의 질이 떨어져 몰려드는 손님에게 미안할까봐 더 열심히 연구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심이었을까? 2009년 7월 인천 구월동에서 12평 남짓한 매장에서 시작한 미미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매장을 서울 서교동으로 옮기면서 66평으로 키웠고 지난해 12월 24일에는 240평으로 넓혀 리뉴얼했다고 합니다. 직원 수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전국의 맛집 모여드는 신도림 디큐브 백화점까지 입성해 점포가 2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두 점포를 합쳐 매출이 1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기에 장사가 안 돼 만든 떡볶이 1%만 팔렸죠. 안 팔려서 버릴 바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든 지 30분이 지난 떡볶이는 무조건 동네 어른들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먹었던 손님들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다시 사 드셨다고 합니다. 튀김의 질도 일식집에 버금가는 바삭함을 유지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게임 매출 1위를 달성한 네오 위즈 게임즈의 초창기 홍보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고 묻자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 휴가 때마다 맛집 탐방을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음식을 맛있게 잘 할 수 있으려는 자신이 생겼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업자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돈이 안 불어난다고 강조를 하더군요. 번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드는 데 썼더니 그 재투자금이 5배, 10배로 불어났다는 것. 좋은 재료 구입에 돈을 아끼지 말자. 이를 위해 계산기를 뒤집어 엎자라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민의 튀김 재료로 태국산 양식새우가 아니라 12짜리 사우디산 자연 새우를 쓴다고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소스는 조미료를 최소화한 천연 재료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소스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레동에 소스 공장도 세웠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져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와 소스를 따로 포장해 팔기도 합니다. 제 꿈은 떡볶이와 튀김을 전 세계인의 간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떡볶이는 저지방 음식으로 양념 소스인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비만과 고지방식의 서양인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더 나아가 미민의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와 파스타를 먹어볼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나 메뉴를 가지고 약간의 정성과 발상 전환만 이루신다면 분명 대박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